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에 있는 지방령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방법이 하나 있어.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 내가 아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한 뒤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집안의 모든 문은 닫혀 있는 상태로 상상해야 해. 밖으로 연결된 창문을 제외하고 장롱문이나 방문 등 집 안의 모든 문을 하나씩 열며 내부를 확인해.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사물이나 인테리어용 식물 외에 생물이 보인다면 그 집에는 귀신이 있다고 해. 이 방법은 단순히 영적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 평소 지내던 집에서 무의식 중에 느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들었어. 또한 부가 설명으로 무의식 중에 지배 같은 자리에 지방령 같은 존재가 항상 있다고 해. 이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집의 구조물처럼 느껴져서 집을 상상할 때 자연스럽게 그 존재까지 같이 상상하게 된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선 집을 상상할 때마다 괜히 긴장되더라. 두 번째 이야기, 초인종 너머에 초점 없는 눈동자. 아파트에 살고 있어. 얼마 전 새벽 1시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우리 아파트 초인종은 인터폰 형식이라 문 앞을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방문했나 싶어 인터폰 화면을 봤어. 그런데 화면에 웬 중년 아주머니가 서 있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어.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 난 모두 얼어붙었지.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어. 밖에서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 있거든. 하지만 몇 번을 물어봐도 아주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 우리 가족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화면을 꺼버렸어. 그런데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10분쯤 지나 다시 문 밖 카메라를 켜봤어. 화면엔 아주머니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 우리 아파트 복도 불은 센서식이라 어두컴컴했을 텐데도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10분쯤 뒤에 화면을 켜보니 아무도 없더라고. 아직도 저녁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그때 봤던 아주머니의 초점 없는 눈이 떠올라. 세 번째 이야기, 침대 위에서 느낀 알 수 없는 움직임. 나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야. 한 번은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술을 거하게 마신 후 주말 낮에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자는 도중에 침대가 계속 출렁출렁거리는 거야. 본능적으로 아들들이 또 침대에서 뛰는구나 생각하며 와이프 이름을 부르고는 야, 이놈들아 아빠 힘들어 그만 뛰어. 하고 눈도 뜨지 않은 채 다시 잠들었어. 시간이 지나 저녁 먹을 때가 되어 일어났지. 부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세수한 뒤 거울을 보며 물기를 닦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집이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 그제야 생각이 났어. 와이프가 아들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간다고 했던 말을 말이야. 나는 별 생각 없이 혼자 라면을 끓이며 와이프에게 전화했어. 처갓집 잘 갔어? 나 방금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애들은 뭐하고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마지막으로 물었어. 처갓집 몇 시에 간 거야? 갈 거면 일찍 가지 그랬어. 아까 애들이 침대에서 하도 뛰어대서 피곤해 죽겠더라. 그런데 와이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 무슨 소리야? 아침에 당신 자는 거 보고 바로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끓여놓은 라면도 먹지 못하고 바로 처갓집으로 향했어. 네 번째 이야기, 아파트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린 정체불명 노인. 후배가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 마침 맞은편 아파트 7층쯤에 계단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누군가 난간을 붙잡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대. 후배는 그냥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중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계단 복도 불이 센서등이라서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불이 꺼졌대. 후배는 속으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움직이면서 불이 다시 켜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보고 있었지. 그런데 3분쯤 지나자 그 사람이 갑자기 한 층을 올라가더래. 이상한 건 한 층을 올라가고 또 한 층을 더 올라가는 걸 반복한다는 거였어. 담배 한 갭이 피우는데 3층씩이나 올라가나?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계속 지켜봤대. 놀라운 건 그가 정말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층수를 하나씩 올라가며 불이 순서대로 켜졌다는 거였어. 보통 사람이면 층을 오를수록 지쳐서 속도가 느려져야 하는데
그 사람은 20층까지 한 번도 느려지지 않고 빠르게 올라갔대. 잠시 후 20층 복도에 불이 꺼지고 기척이 없자 후배는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어. 그런데 정말 한참이 지나고 나서 꼭대기층부터 다시 계단 불이 하나씩 아래로 빠르게 켜지기 시작했대. 그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이번엔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사람 형체가 보일 층까지 내려왔을 때 후배는 창문에 바짝 붙어서 자세히 봤어. 그제야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는데 한 노인이 팔을 앞으로 쭉 내민 채 일정한 속도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팔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대. 그 노인은 결국 7층까지 내려온 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5번째 이야기, 한밤중 골목. 야자 끝나고 독서실에서 나오니 거의 새벽 1시쯤이었어. 내가 사는 곳은 주택가라서 밤이 되면 골목에 사람도 없고 정말 어두워.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 끝에서 기괴할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서커스 때 입을 법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어. 키도 비정상적으로 크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어. 집에 도착해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방금 본 일을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길에서 키 큰 사람 보면 절대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거 죽은 사람이거든. 이 말을 듣고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 6번째 이야기, 영적 능력을 알아보는 위험한 방법. 어느 날 몇 명이 모여 괴담을 나누고 있었어. 그중 한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방법을 써보면 자기한테 영적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대. 먼저 머릿속에 자기 집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방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지.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엔 자기 방부터 시작해서 집 안의 모든 방을 순서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그중 어느 방에서라도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를 마주치면 그 사람은 영적 능력이 강한 거래. 그런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곧바로 방법을 시험해봤어. 하지만 그 순간엔 아무도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었지. 며칠 뒤 그 중 한 명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실 그날 내가 그 방법을 써봤을 때 누군가를 마주쳤어. 모두 놀라서 물었어.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남자가 바닥에 앉아 나를 째려보고 있었어. 그때는 단지 놀랐을 뿐이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이어갔어. 근데 말이야. 그날 집에 가서 내 방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모두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 그때부터 난 귀신이 보여. 7번째 이야기, 새까맣게 타버린 2층의 진실. 지난 겨울 한밤중 집 근처에서 불이 났다. 우리 집과 불이 난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었고 내 방에서는 그 집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그 집 아들은 과거에도 담배를 피다가 부주의로 작은 불을 낸 적이 있었다. 나는 방에서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어머니가 내 방으로 오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불이 난 곳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초등학교 고지대로 향했다. 도로에는 사람들이 가득해 복잡했기에 우리는 조금 내려다볼 수 있는 초등학교 쪽으로 갔다. 그곳에서 2층 창문 너머로 불타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다. 2층에 난 불이 좀 이상하네. 자세히 보니 1층은 온통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2층은 방 가운데에 불길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치솟는 모습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아래에서 외쳤다. 소방차는 아직이야.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저씨들이 물통을 나르며 불길을 진압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저 멀리서 울리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2층의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불길은 방 가운데에 멈춰 있었고 계속해서 타올랐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소방차 2대가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중 한 사람은 소방대원에게 늦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추운 날씨에 어머니와 나는 슬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불이 난 집을 보니 반쯤 타버린 상태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불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 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집은 가족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살아서 집에 남아있던 건 집주인 아저씨뿐이었대.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 매일 밤 개처럼 짖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도 났대. 그러다 어제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디서 불을 질렀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하셨다. 2층에서 새까맣게 타버렸대.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8번째 이야기, 냉장고 속에 숨겨진 책가방의 정체. 내가 초등학생 때 통학로 도중에 원숭이 할배라 불리는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허구한 날 잠옷 차림으로 다니며 초등학생 뒤를 중얼거리며 따라다녔지만 그게 전부였지. 기분은 나빴지만 특별히 해를 끼치진 않았어. 얼굴이 뻘겋고 머리는 벗겨진 데다 몸을 항상 구부리고 다녔기에 아이들이 그를 원숭이 할배라고 불렀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 반 친구들은 저마다 체포된 걸 거야. 정신병원에 갔겠지. 죽은 거 아닐까? 같은 이야기를 했어. 나도 원숭이 할배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무서운 걸 보는 게 좋아서인지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 유감스럽게 느껴졌어. 그렇게 원숭이 할배가 사라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함께 놀던 친구 셋이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가보자 라고 제안했어. 나는 흔쾌히 따라 나섰어. 그의 집은 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낡고 작은 가설주택 같은 곳이었지. 집 주변엔 욕조나 철 파이프 같은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 입구 미닫이 문이 열려 있어서 간단히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가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당시 우리는 원숭이 할배는 이 집에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좁고 방도 하나뿐인 듯했어. 밖에 잡동사니와 달리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살풍경했지. 거실엔 이불도 덮지 않은 코타츠와 낡은 라디오 카세트, 등유통 같은 것들만 놓여 있었어. 부엌엔 작은 냉장고 하나뿐이었고 모든 가전제품에 콘센트가 뽑혀 있었어. 뭔가를 기대했지만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실망했지. TV도 못 샀나 보네. 원숭이 할배라거나 시체라도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 같은 철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았어. 그때 우리는 더 자세히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어. 부엌을 보러 갔던 친구가 갑자기 우었다고 비명을 질렀어. 깜짝 놀란 우리는 모두 부엌으로 달려갔어. 친구가 가리킨 곳엔 냉장고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엔 검은 책가방이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책가방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 가방의 뚜껑 부분에는 칼로 그은 듯한 X자 표시가 나 있었지. 열어볼까? 그래, 열어보자. 나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어. 노트와 교과서, 필통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 그 책과 노트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모두 기분이 나빠졌어. 나는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익살스럽게 원숭이 할배가 어릴 적에 쓰던 걸까? 라고 말하며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어. 그리고 노트를 넘겨보던 중 딱 가운데쯤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었지만 나는 그걸 찍고 안에 든 걸 꺼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내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어. 사내 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는데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사실 그건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 탓이었고 코와 입 주변엔 피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었어. 이거 위험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커다하고 목욕탕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죽어라 뛰며 집 밖으로 도망쳤어. 나도 사진을 던지고 도망쳤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약속한 대로 원숭이 할배네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며칠 후 그 집은 해체되었고 그 후로 나는 원숭이 할배와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지냈어. 솔직히 그 이후로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없었어.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전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말았어. 사용하지 않던 공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나와버린 거야. 그 사내아이의 사진이. 9번째 이야기. 자살한 훈련병. 내가 군 생활할 때 들은 무서운 이야기야. 앞선 기수 중에 신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훈련병이 있었어. 어느 날 소대장 간부가 그 훈련병과 상담을 하기 위해 훈련을 열애시키고 잠시 혼자 생활관에 대기시켰지.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훈련병이 군화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 일로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그 중대 인원들은 아예 다른 층으로 옮겨버렸다고 해. 시간이 지나고 다다음 기수가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빈층이 없어서 결국 그 훈련병이 자살했던 생활관을 다시 쓰게 되었지. 그 다음날 한 훈련병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난리를 쳤어. 자기가 귀신을 봤다는 거야. 그 훈련병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다가 계속 군화가 터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처음엔 불침번이 걷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잠을 청했는데 그 소리가 자기 머리맡에서 멈췄다고 해. 눈을 떠보니 갈색 내의만 입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대. 그런데 그 와중에 훈련병은 몸이 가위에 눌려 꿈쩍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10분을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겨우 몸이 움직이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가 바로 훈련병이 자살했던 자리였던 거야.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들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 며칠 전부터 귀신이 보여 미치겠다고 하던 훈련병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 더군다나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었지. 내가 있던 부대는 3층짜리 건물로 1층에 1중대, 2층에 2중대, 3층에 3중대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2중대가 1층에 배치되고 1중대가 3층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니까 단순한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무서웠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문제의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없었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대로 흩어지는 날이 되었지. 다들 자대로 떠나고 나처럼 야수교로 가야 하는 인원들만 남게 되었어. 우리도 언제 출발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대장이 오더니 설날과 겹쳐서 야수교가 쉬게 되었다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하루 더 머물러야 했는데 문제의 그 생활관에서 자라는 거였어.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 거기가 생활관 한 개만 덩그러니 있어서 관리하기 편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반항할 수는 없었어. 결국 그 생활관에 짐을 풀고 걱정을 하다가 인원이 적은 관계로 PX를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말에 마음을 좀 놓았어. 다들 과자 파티를 즐기며 그 자리를 피하고자 문제의 그 자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지. 한참이 지나 잠결에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는데 군화에 박힌 돌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특유의 카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처음엔 불침번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그냥 다시 잠들려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빨라지더니 변했어.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다가 뚝 멈췄어. 바로 내 머리맡에서 말이야. 눈을 뜨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의 눈을 꼭 감은 채 몸을 돌리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게 몇 분을 떨고 있는데 옆에서 자던 형이 몸을 뒤척이다가 내 팔을 툭 치는 순간 가위가 풀렸어. 나는 침낭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간신히 다시 잠에 들었어. 그날 가위에 눌린 경험은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도대체 그날 들린 소리는 무엇이었고 만약 내가 그때 눈을 떴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직도 의문이야. 10번째 이야기. 귀신 남김 마지막 흔적.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야. 그 지인을 A라고 할게. 어느 겨울날 A가 근무 중이던 시간에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어. A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총 3번의 투신 자살을 목격하게 되었지. 그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했어. 특히나 시신의 조각들을 모으는 일은 아무리 해도 견디기 어려웠대. 그런데 그날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편이었어. 팔꿈치 아래로 오른팔이 잘려나간 것만 빼고 나머지 사진은 거의 손상 없이 붙어 있었지. A는 시신의 상태를 보고 복구 작업이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문제는 오른팔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더 이상 전철 운행을 멈출 수 없었기에 결국 오른팔을 찾지 못한 채 열차는 재운행되었어. 그 뒤로도 3주 동안 오른팔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A가 근무하던 중 승객들로부터 물품 보관함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이전에 보관함에 음식물이 썩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지. A는 역 밖에 있는 물품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뭔가 썩는 냄새가 났어. 그는 여벌 열쇠로 보관함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옷에 들러붙어 있는 오른팔 팔꿈치 아랫부분이 들어있었어. A는 그 순간 바로 구토를 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일로서 시체를 보는 건 각오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체의 일부를 발견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순간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 경찰 조사 결과 그 팔은 3주 전 투신 자살했던 사람의 것이었어. 하지만 A의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해. 더 이상 오른팔을 보관함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A는 이렇게 말했어. 살아있는 사람이 그 팔을 발견해 보관함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 차라리 그 사람의 귀신이 자신의 팔을 넣어둔 거라고 믿고 싶어. 결국 A는 철도회사를 그만두었어. 그 보관함에서 발견된 오른팔의 주인은 A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투신 자살자였어. A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이도 생겼고 이제는 근무 시간이 확실한 일을 하고 싶어서 직업을 바꿨어. 영무원은 주말에도 일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게 정말 퇴직 사유인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어. 11번째 이야기, 방바닥을 기어다니던 검은 안개의 정체. 몇 년 전 일이야. 친구와 함께 심령 스팟에 다녀온 뒤부터 괴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한밤중에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방 안에서 누군가가 스윽스윽 엎드려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지. 그 소리가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적어도 공포를 덜어보고 싶어서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찍은 퍼레이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잠들기로 했어. 몇 시간쯤 지났을까? 평소처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에 잠이 깼어. 반복 재생을 설정해 둔 덕에 영상은 계속 재생 중이었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공포감이 조금은 가라앉을 거라 기대했어.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을 기어다니던 소리가 멈추더니 그 소리는 내 침대 근처, 특히 베개 가까이에서 멈춘 것 같았어. 그리고는 천천히 인기척이 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게 느껴졌지. 너무나도 겁이 났어. 그러나 그 인기척은 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오더니 다시 움직임을 멈췄어. 몇 분 정도 그대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인기척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말이야. 무섭긴 했지만 잠을 설친 짜증과 알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용기가 났어. 그래서 그 정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한쪽 눈을 살짝 떠서 베개 근처를 바라봤어. 거기엔 사람 모양의 시커먼 안개 같은 게 있었어. 옆 얼굴 같은 형체였지.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이상했어. 생각해보니 이 옆 얼굴이라면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는 게 아닐까? 정말 나를 해치려 했다면 정면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까? 검은 안개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것은 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어. 스마트폰에서 계속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 영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졌어. 검은 안개는 그 소리에 신경을 쓴 걸까?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좋아했던 걸까?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계속 영상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방을 기어다니는 소리도 사라져버렸지. 실화라서 이게 전부야. 딱히 이어지는 이야기는 없어. 그저 지금도 디즈니랜드에 갈 때면 퍼레이드를 그 녀석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12번째 이야기, 휴게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신매매 시도. 어머니는 동창 모임에 가셨고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저녁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셨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평생 무사고로 살아오신 아버지를 17년 동안 봐왔기에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 아들아, 내가 항상 말했지.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없다고. 모르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 기억나지? 기억은 나는데
아빠가 무슨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고. 나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야. 아니, 내 엄마랑 결혼하기 전 일이야.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아벨라 몰고 대전으로 여행을 갔었지. 나는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아실까 궁금했지만 아버지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 3박 4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어.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자친구와 로맨틱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지. 그날은 낮에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아버지는 운전하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 결국 근처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기로 하셨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의자를 뒤로 젖힌 채 30분 정도 잠을 청하셨어. 그런데 자던 도중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셨고 조수석에 잠든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화장실로 향하셨어.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 차 근처엔 몇 대의 대형 트럭만 정차해 있었대. 볼일을 마친 뒤 음침한 분위기에 서둘러 차로 돌아가려던 아버지 앞에 깡마른 남학생이 나타났어. 아니, 개미 한 마리 없던 휴게소의 학생이 웬일이지. 아버지는 혹시 가출한 청소년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괜히 엮이면 귀찮아질까 피해가려 했대. 그때 학생이 말을 걸었어. 형, 우리 삼촌이 냉동식품 사업을 하는데 재고가 남았거든요. 마침 형이 휴게소에 계셔서 본전만 받으려고 해요. 닭다리 세트 하나만 사주세요. 아버지는 돌려보내려 했어. 미안한데 지금 돈이 없어. 다음에 가게로 찾아갈게. 하지만 학생은 끈질기게 부탁했어. 정말 남는 재고가 아까워서 그래요. 밥값 정도만 주시면 돼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학생을 설득해 돌려보내려 했어.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해. 가게 상호 알려주면 나중에 찾아갈게. 그 순간 학생의 눈빛이 변했고 손을 뒤로 숨기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소리쳤어. 학생은 웃음을 띠며 변명했어. 형, 손가락이 떨리는 병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고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학생의 말에 이끌려 잠시 멈추게 되었대. 차에 도착하니 여자친구가 깨어 있었지만 마치 원래 깨어 있었던 사람처럼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어. 아버지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더니 손끝으로 뒤라고 젓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 고개를 돌리자 두 눈동자가 코앞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는 놀라 차를 세웠어. 그 남자는 덥수룩한 머리에 남색 저지를 입고 30대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어. 남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 둘이 평생 함께할 낙원으로 가자. 배 타고 조용히 떠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버지는 위험을 직감하고 남자를 차에서 끌어내 가드레일 너머로 밀어버렸어. 정신없이 차를 몰고 서울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4인조 인신매매단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대. 아버지의 교회 신도 중 한 사람도 같은 휴게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어. 아버지는 아직도 그들이 왜 혼자만 차에 숨어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들아, 확실한 건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다. 13번째 이야기, 할머니 무당의 예언과 외숙모. 우리 가족은 외가 쪽 식구들이 가까운 동네에 모여 살다 보니 모임이 잦았어. 특히 어른들 생신 때면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일이 많았지. 그렇게 모였을 때 어른들끼리 나눈 이야기를 사촌들과 엿들으면서 퍼즐 조각처럼 조합한 사촌오빠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줄게. 사실 사촌오빠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 외숙모가 오빠를 임신했을 때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가족들이 유산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였대. 하지만 외숙모를 괴롭힌 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임신 스트레스만이 아니었어. 임신과 함께 악몽이 시작되면서 외숙모는 더욱 초췌해졌고 외삼촌도 점점 함께 지쳐갔대. 처음 외숙모의 악몽은 별것 아닌 꿈으로 시작됐어. 외숙모는 파란 옷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 벨을 천천히 계속해서 눌렀다고 해. 문을 열자 긴 동아줄을 든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어. 그 여자는 인상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외숙모에게 자기 몸을 동아줄로 묶어달라고 부탁했대. 외숙모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부탁을 들어주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 그날 이후로 그 꿈은 외숙모의 지긋지긋한 악몽이 되었어. 며칠 후 다시 꾼 꿈에서는 그 중년 여자가 묶어준 줄의 다른 끝을 내밀며
외숙모에게 빨리 자신도 묶으라고 화를 냈어. 외숙모는 두려움에 문을 쾅 닫고 꿈에서 깼지. 하지만 그 여자는 그 후로도 자주 꿈에 나타나 외숙모를 괴롭혔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이년하라고 소리 지르거나 밖에서 통곡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지. 그녀의 악몽이 지속되자 외숙모는 잠을 거부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외삼촌도 더는 견디지 못했어. 결정적인 꿈은 이랬어. 그날도 외숙모는 파란 옷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밖이 조용했대. 불안해진 외숙모는 안방으로 가서 이불을 찾았지만 이불이 전부 사라진 걸 발견했어. 혹시나 해서 외삼촌의 서재로 갔는데 복도 쪽 창문에 그 여자가 매달려 있었지. 그 여자는 창문 방범망을 두 손으로 잡고 기괴한 얼굴로 외숙모를 노려보며 웃고 있었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풀린 데다 핏발이 선 흰자가 섬뜩했어. 손과 팔에 힘을 주며 방범망을 흔드는 그 모습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그 여자는 방범망을 흔들며 동아줄을 창문 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외숙모에게 소리쳤어. 묶어. 외숙모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외삼촌과 함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 할머니는 외숙모를 보자마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 자가 알을 달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무슨 뜻인지 물었고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했어. 니 아니면 걔라도 데리고 갈란다고 목을 빙빙 감아놨네. 외숙모는 절박하게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파란 건 안 된다. 아가가 춥닥하더라. 자꾸 고다운 못된 걸 부른다니까. 창문을 닫아라, 창문을. 외숙모는 눈물을 흘리며 꼭 창문을 닫겠다고 약속했어. 그 순간 할머니는 외삼촌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대. 이런 못된 연치에 떨어졌다고 남의 암목을 빙빙 감아나. 며칠 뒤 외숙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어. 의사는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 외숙모는 복통으로 정신을 잃는 순간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됐어. 그 여자는 방범망을 흔들며 여전히 소리쳤지. 내 거야. 하지만 외숙모는 결연한 마음으로 소리쳤어.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책으로 여자의 손을 마구 때리며 겨우 창문을 닫았대. 그 순간 꿈에서 깬 외숙모는 안방으로 가서 파란 옷을 벗고 장롱에 넣어둔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었어. 살았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안도했지. 그 후 사촌 오빠는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 생활을 거친 뒤 건강하게 자랐어. 나중에 오빠가 무속인을 만났을 때 그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 너희 어머니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라.